안녕하세요. 오토기계 김정일입니다. 제네시스 C90 롱힐 베이스 모델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잘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이 5.4m가 넘어가는 대형 세단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잡소리가 많이 납니다. 잡소리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제가 메르세데스 벤츠 S600 롱힐 베이스 모델, 그리고 벤틀리 프라이스퍼, 또 아우디 A8, 다양한 모델들을 다 보유를 해봤었는데, 이 휠 베이스 긴 모델들은 특히 지하 주차장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턱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비틀려서 올라가거나 지나가야 될 때, 이 내장재에서 부딪히는 약간 뒤틀리는 찌걱찌걱 같은 소리가 크던 작던 납니다. 나게 돼 있어요. 5.3m 정도만 넘어도 어김없이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지금 벤틀리 프라이스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리 작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죽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덮여져 있기 때문에 더 심하게 그 찌걱찌걱 소리가 더 많이 나고요. 7 시리즈도 창틀 부분인지 아니면 그 외 부분 뒷좌석쯤에서 주로 그런 소리들이 조금 기울여서 들으면 들려요. G90는 지금 이틀째 계속 제가 주위에서 듣고 있는데, 지하 주차장 내려갈 때나 아니면 비틀린 어떤 경사로를 지나갈 때, 그리고 또 당연히 뭔가 내장재에서 살짝 이 접촉음 같은 찌걱찌걱 소리라든지 찍찍 소리 같은 소리가 날 만한 상황에도 거의 잡소리가 안 납니다. 잡소리가 너무 안 나요. 그래서 계속 그 지하 주차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4-5번 반복을 했는데도 안 납니다. 이게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이게 그 잡소리, 이거는 외부의 소리를 이제 주파수 대역대에 맞춰가지고 상쇄를 시키는 거거든요. 내부의 소리도 상쇄시키나? 어쨌든. 굉장히 신기해요. 이런 잡소리를 이틀째 정도 되면 들리기 마련인데, 조금이라도 안 들립니다. 희승차만 잘 돼 있는 건가? 특별히 신경 쓴 거니? 그런 거야? 5m 정도 되는 차에서는 간혹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5.4m가 넘는 이 롱힐 베이스, 이게 5465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상당히 좀 못 본 것 같아요.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칭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어 서스펜션 세팅이 생각보다 잘 됐어요. 에어 서스펜션이 정말 잘 된 서스펜션은 경험해 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살짝 노면에서 뜨는 거하고 좀 달라요. 자동차에서 뜬다라는 건 좋은 개념이 아닙니다. 살짝 자동차가 노면을 스르르 미끄러져 간다는 느낌? 미끄러져 간다는 게 접지를 잃어가지고 이렇게 좀 밀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에어 서스펜션, 특히 멀티 챔버 탑재된 에어 서스펜션의 특징이 뭐냐면, 그 미세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보정을 합니다. 끊임없이 보정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차체가 부유하는 듯한, 부유가 맞는 표현인가? 어쨌든 일반적으로 접지를 해나가면서 충격을 받아내면서 흡수를 하는 그런 서스펜션과는 달리, 뭔가 충격을 받는데 그 충격에 아주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그걸 아주 미끄러지듯이 내려가는 그런 스타일의 그런 반응이 있어요. 이게 에어 서스펜션 세팅이 잘 된 그런 브랜드는 이제 물 위에서 미끄러져 가는 느낌이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건데, 아주 극도로 옥구슬 굴러가듯이 그런 승차감을 보여줄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노면이 고른 어떤 순간에서는 왜 이렇게 매끄럽지? 왜 이렇게 미끄러져 가는 듯이 스무스하게 나가지?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매끄럽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주게 되면 노면을 잘 못 읽는 경우가 많아요. 꼭 노면을 읽어야지 중요한 건 아닌데, 노면을 너무 못 읽게 되면은 이질감이 느껴지니까 주행 질감, 전반적인 이 주행 감성이 떨어집니다. 뭔가 자동차와 노면이 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은 그렇게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노면을 적당하게는 그래도 인식할 수 있도록 살짝 정보를 올려주는데, 보통 이 음선이 지나갈 때 투둑 혹은 두둥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터운 마스크, 소음 마스크를 씌운 것 마냥 이런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고 이게 무슨 소리다 정도는 알 수 있게 해줘요. 허쉬니스를 거의 대부분을 쳐냅니다. 대부분을 쳐내고 꼭 듣는데 불쾌감이 없이 뭐라는 거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랑 같아요. 멀리서 누가 나를 부르는데 내 이름인 건 알아요. 그런데 작게 들리는데 이름은 명확하게 들려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것도 예전에 국산차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국산차들이 부드럽게 하게 되면은 스포츠 주행이라든지 피클 다이나믹스에서는 많이 놓쳤단 말이에요. 이 피클 다이나믹스가 로스테프니스로 잘 버텨서 뭐 손해시, 디렉셔널 리스판스 부분에서 뭐 솜 씻는 그런 칼 같은 모습을 보여준 그런 어떤 물리적인 움직임도 있겠지만, 이 노면 정보 필요한 것들을 올려주고 필요 없는 것들을 없애고, 그러니까 허쉬니스를 쳐내고 필요한 정보들만 딱 올려주면, 아, 내가 지금 어떤 노면을 가고 있고, 노면의 접지는 대충 어느 정도로 유지를 하면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완벽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어렴풋이, 아, 이 정도는 내가 정보를 알고서 지금 주행하는 거구나라는 그런 느낌으로 자동차를 뭔가 내가 조종한다라는 느낌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예전에 물렁물렁한 승차감의 이 국산차들은 올려야 될 정보와 올리지 못해야 할 정보를 거의 구분을 잘 못합니다. 올리지 말아야 될 불쾌함은 올라오고 꼭 올려야 되는 도면 정보들은 왜곡해서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뭐 엉뚱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렁물렁한 대신에 노면 상태가 나빠지면 거기에 따라서 불쾌감도 증가하는 묘한 세팅이었거든요. 한마디로 뭐 제대로 세팅을 못한 거죠. 근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버텨야 될 때는 적당히 잘 버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까지는 아닌데 약간 날카롭게 반응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날카롭게 반응하는 게 굉장히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가끔 흐트러질 때가 있는데, 중심이 흐트러져서 롤이 발생하나 하면은 바로 멀티챔버에서 압력을 받아서 지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때때로 잃어버리긴 하지만 그 잃어버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노면이 좋지가 않은 도로에서는 노면이 좋지 않은가라는 그런 불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면서 노면이 좀 이상하긴 하네, 이런 느낌의 정보를 올려줍니다. 이음새는 이음새네 한데 이음새가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질감? 네. 하여튼 서스펜션의 조율이 상당히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전해지는데 물렁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적당히 반응해야 될 때 반응을 하지만 그 반응을 과하게 올려주지 않습니다. 꽉 필요하게 멀리서 이름 석자는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를 해주지만 전혀 귀에 거슬리게 들리지 않는 정도로 올려줍니다. 대형 세단, 편안한 안락감, 승차감 이런 강조한 세단으로서는 조금 필요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쾌하지 않으니까 많이 올려주는 게 좀 이거 왜 필요 없는 걸 자꾸 올려주지라기보다는 재밌어요. 이런 반응들이. 이런 반응은 이렇게 오네, 이런 반응은 저렇게 오네. 잘한 겁니다. 진짜 잘한 거예요. 아니 이게 갑자기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솜씨 있게 잘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요행은 아니죠. 지금 현대에는 벤츠, BMW, 그리고 뭐 토요타, 또 GM, 포드 뭐 이런 글로벌 제조사의 아주 유명 모델을 디자인했던, 또 엔지니어링 했던 분들, 이런 브레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또 열심히 자질과 지식을 쌓아왔던 그런 공학 박사들, 전문가들,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건 어차피 뭐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고, 지금 현대가 사용하고 있는 뭐 각종 장비, 뭐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도 뭐 최고 수준의 장비를 쓰고 있고요. 인적 자원도 가장 많고요. 공장 생산 시설도 최신 설비고 하다 보니까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한 것 같긴 한데,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일치월장이라고 할 만한 결과물이 이렇게 눈앞에 나오니까 그동안은 안 한 건가? 아니면 그동안은 왜 저렇게 한 거지? 뭐 이런 느낌도 살짝 들고, 뭐
기량은 계단처럼 오른다는 얘기가 있죠. 이게 뭐 운동선수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에서도 그게 통용이 됩니다. 심지어는 학계에서 뭐 진화론 같은 것도 단소평형 계단으로 쭉 쪘다가 수평 이동했다가 계단으로 올렸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진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기술도 현대가 어느 날 갑자기 계단처럼 기량이 상승을 하는 계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뭐 각자 뭐 엔지니어들이나 디자이너 상품 기획자들이 노력을 한 결과이긴 하겠으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단점이 하나 크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브랜드가 너무 아쉽다. 브랜드가. 사실 메르세데스 벤츠 너무 상징적인 브랜드이기도 하겠지만 믿음, 내연 자동차에서는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정의하기가 진짜 어려운 게 이게 보이는 실체에 대한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어 보이는 걸 보이는 것처럼 실체가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정신 상태가 믿음이에요. 말이 진짜 형이상학적이고 혼란하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예요. 정신병이든지 아니면 그런 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 근거 있는 자료를 통해서 분명하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믿음을 가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간에 또 뭐 상거래 간에 뭐 배우자 간에 친구 간에 또 사람과 동물 간에 믿음이 형성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 동안 서로 지켜봐야 됩니다.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안 돼요. 믿을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어야 돼요.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씩 모아서 그게 기초가 돼가지고 믿음이라는 거대한 탑이 쌓여야 됩니다. 시간은 제조사로 말하면은 히스토리겠죠? 네, 그 다음에 그 이벤트, 그 증거들, 근거들, 기초들은 헤리티지, 유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자동차 시장에서도 브랜드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벤츠는 130년이 넘었어요. BMW는 106년이 됐고요. 아우디도 뭐 합병한 지는 뭐 1936년에 합병을 해서 1980년도에 럭셔리, 프리미엄이죠. 럭셔리는 다른 영역입니다. 전통적인 귀중의 귀족들, 과거의 그 전통 귀족들이 극도의 사치스러운 걸 럭셔리라 그러고 이 귀족 몰락과 동시에 신흥 부르주아세요.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귀족의 그런 사치스러움을 흉내낸 고급스러움. 요걸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정의를 하면 됩니다.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까지는 이제 프리미엄이고 그 이상 로스로이스, 뭐 벤틀리도 럭셔리로 껴줍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럭셔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리미엄까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고급차 이런 영역들은 사실 브랜드에 대한 믿음 이게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단순히 품질로만 승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품질은 사실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동력 성능되고 잘 만들어졌고 마감 좋고 편안하고 또 우아하고 또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나를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이동수단이자 소비재 뭐 이런 개념. 그러니까 단순히 생필품의 이상의 그런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그 브랜드가 역사와 유산을 통해서 그 가치가 있는 브랜드라는 믿음. 그러니까 무형이잖아요. 그러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무형에 대한 확신을 갖다 보니까 앞으로 신모델이 발표가 되는데 아직 실체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믿어요. S클래스 신형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계약합니다. M3 신형 모델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살아와요. 뭐 차가 아직까지 나오지도 않고 시승도 안 해봤는데 뭐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런 영역인데 제네시스가 이제 그게 없다라는 게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다라는 게 당연했죠. 왜냐면은 뭐 역사도 짧고 20년도 안 됐고 이제 럭셔리 브랜드가 이제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한 지도 독립 브랜드가 돼서 정말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자동차로서 도약할 거야. 이것도 10년이 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산들 지금 이 제네시스는 처음 유산이 등장한 겁니다. 처음에 제네시스 1세대 모델 나왔을 때 또 DH 모델 나왔을 때만 해도 그렇게 뭐 브랜드의 밸류가 떨어진다는 걸 아까워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DH 모델만 해도 공차 중장면에서 독일 재단에 많이 밀려가지고 그때 손가락질 많이 당했고 저희가 제주도에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좀 무게 좀 덜어내고 좀 더 디렉셔널 리스판스 좀 날카롭게 다듬고 그리고 좀 주행 성능 기본기는 좀 그래도 되게 있는 듯한데 뭔가 좀 아쉽다 늘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역사 안 돼 헤리티지 안 돼 하니까 뭐 그래 국산차가 뭐
이게 원래 국산제 포지션인가 보다. 대형 모델은 아직까지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편했어요, 마음이. 근데 지금 마음이 불편해. 왜 불편하냐면, 제네시스 G80도 그랬지만, 이 G90는 더 불편한 게, 지금 저 앞에 제네시스 날개가 아니라 삼각별이나, 아이에른주의 문장, 뭐 프롬펠러 로고라고도 하는데, 뭐 그거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아우디 호르이, 데카벨 반더러, 그 포링이 붙어 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주목도가 달라졌을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좀 복잡하네요. 그 다음에, 이런 모델을 냈다면, 브랜드에서 뭔가, 밸류를 이끌어내는 그런 파격적인 행보, 같이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제가 전기차 같이 안 낸 거를 많이 아쉬워한 것도 이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구현되어 있는 품질은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1억 8,250 이게 풀옵션으로 하면 그 정도 되는데, 가격 비싸다면 비싸단 건데, 정말 이 브랜드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들어있는 가치, 동력, 성능, 그 다음 편안함, 정숙함, 그리고 또 서스펜션의 조율이라든지 마감, 잡소리 안 나는 이런 훌륭한 만듦새, 이런 것들 다 종합해보면 그만한 가격을 지불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 가격에 비해서 과한 가치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 이 정도면 가격을 지불하고 상품성만으로는 구입할 수 있겠다. 사실 그 이전에 이런 대형 세단들은요, 수입자 사기 좀 곤란했을 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라도,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품비를만 놓고 보면 이거라도가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이 가격이 이 정도면 이거 사야지. 그런데, 브랜드가 좀 아쉽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네시스가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확실하게 각일이 됐고, 신생 브랜드이지만 사람들에게 상품성 가치 그 이상의 무형의 어떤 가치를 더 제공을 하는 브랜드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뭐 더 이상 망설이지 않죠. 그리고 뭐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대형 세단이 나왔어 하고 자랑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겠는데, 아직까지 제네시스에서 설명해야 됩니다. GV70T가 카인드라이브에서 X3하고 그리고 RS하고 같이 비교를 했을 때 1등을 했어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처럼. 자, 그리고 이제 브랜드가 못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못 가지고 있는 믿음, 이건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유사리 몇 번 더 보여줘야 돼요. 두 가지는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능으로 압도를 해야 됩니다. 내연 자동차 방향으로는 압도하기 좀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기차 시대에 어차피 제네시스는 2025년부터 전동화 브랜드로 신차 전동화 모델만 개발할 거고, 내연차는 2029년도에 판매를 종료한다고 했으니까 첫 모델에서부터 파격적으로 주목을 끌어야 됩니다. 브랜드에서 또 헤리티지에서 밀리는 프리미엄의 신생 브랜드가 지난 100년 이상, 130년 동안 견고한 성체를 이루고 있는 이런 브랜드들을 압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게임의 룰을 바꾸고, 그 게임의 룰에서 사람들에게 최대한 충격적인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일단 자동차의 본질인 성능, 성능 결코 어설프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프리미엄 대형 시장은요, 특수한 시장입니다. 이 프리미엄 대형 시장은 남들이 하는 만큼 준다고 해서 가치를 인정받지 않아요. 성능도 성능이지만 이 편의성 구성에서 남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가치들, 이런 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대형 세단 경험이 참 많아요. 대형 세단 경험이 많은데 제일 불만이 그겁니다. 장거리 탑승을 했을 때 2열 좌석에서 단 한 브랜드도 탑승자를 누워가게 하는 브랜드가 없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이 넓은 공간을 허비를 해서 다리 쪽에만 신경 쓰나 몰라. 다리는 그냥 막, 모든 브랜드가 다리는 어떻게 편안하게 못 해줘가지고 안다리인데, 상체는 그냥 방치를 한단 말이에요. 상체 각도를 어설프게 해놓으니까 다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체가 점점 더 자세가 꾸부정해지고 불편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엉덩이 뒤쪽 허리 부분이 자꾸 뜹니다. 다리가 올라갈수록. 다리가 내려가면 안정적으로 각도가 이렇게 좀 많이 눕혀지지 않아도 몸이 잘 의지가 되는데 다리가 이렇게 막 올라가 버리면 뒤가 이상하게 이렇게 좀 뜨면서 허리가 좀 불편해져요. 그리고 허리를 붙이려면 이렇게 힘을 줘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게 어떤 모델이든 대형 세단은 다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마이바흐 뭐 S600 할 거 없습니다. 7시리즈요? 7시리즈 말하면 독일차가 사실은 2열이 더 불편해요. 어떤 분들은 독일차 타면 포근하게 감싼다 그러고 뭐 1등석 같다 그러는데 1등석 안 타보셨어요? 어딜 봐서 1등석입니까? 벤틀리 프라이스프 2열은 진짜 불편하게 짝이 없고요. 그거보다 마이바흐가 좀 더 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G90의 후석이 마이바흐보다 더 포근하고 더 안락해요. 더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적인 그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차도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 아니 왜 허리를 세워가지고 중력의 영향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3시간만 다리 올리고 있으면은요 가뜩이나 부담이 허리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허리 쪽으로 가가지고 엉덩이 엉치뼈 위쪽에서 이게 몇 번 척추야? 아파요. 자꾸 이렇게 눌려. 그 불편하니까 막 이리 틀었다가 저리 틀었다가 발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니까. 이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뭔가 태블릿을 보거나 책을 보기도 어설픈 자세고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기도 어설픈 자세예요. 그냥 자는 척 이렇게 눈 감고 뭔가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딱 그 정도 어설픈 자세란 말이지. 도대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뒤에 트렁크 공간을 희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런 차 가지고서 3명, 4명 모여가지고 골프장을 가기 때문에 골프백 4개, 보스턴백 4개가 들어가야 이거 탈만한데 이런 평가가 있어서 이러는 건가. 아니 도대체 왜 그 트렁크 라인을 바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거의 쭉 뭐 180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글쎄요 한 170도? 170도만 돼도 거의 이렇게 편안하게 눕지 않을까요? 그 정도 각도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누운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니고 이 어설픈 그런 공간에서 다리만 그냥 쭉쭉 펴줄 수 있게 다리에 무슨 이거 빨리 좀 누가 빨리 좀 뉘어줄래요? 어떤 브랜드가 편안하게 누워서 부산 가게 자고 일어나면 진짜 일어나서 벌써 왔어? 이렇게 만들어주는 브랜드가 도대체 누가 될 겁니까? 제네시스가 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루시드 에어가 5m 전장밖에 안 되는데 2열 공간을 2m 11cm로 해서 가장 넓다. 제네시스 지금 충분한 공간 나오잖아요. 지금 이 휠베이스가 3.3m가 넘어요. 이 공간을 왜 허비를 합니까? 조수석 앞으로 이 동승석 앞으로 쭉 빼고 뒤에 좌석은 트렁크 안쪽으로 이렇게 좀 의자를 높이더 트렁크의 공간을 약간 잡아먹더라도 좀 따뜻하게 누워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거 굉장히 좀 바라는 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르고 시트 참 좋기는 한데 다른 제조사에서 아직 하지 못했던 그런 좀 특이한 그러면서 처음 탔을 때 와 하는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편의 장치들을 빨리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시트 자동 조절 시스템. 신체의 라인에 맞게 공기주머니를 센서가 조절을 해가지고 앉자마자 이제 압력 센서가 작용을 해서 체중이 많이 실리는 데는 집어넣고 체중이 덜 실리는 데는 부풀어 올라서 이런 것들 자동으로 맞춰준 다음에 이 설정을 저장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메뉴에 딱 하나 떠서 그러면 탑승한 사람이 이게 뭐야 내 몸을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인지를 해준다고 감동을 먹는 거예요. 이런 편의장치, 이런 세심함들 이런 것들을 먼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소프트드립은 한 1억 한 7, 8천 정도 되는 차를 타고 요걸 또 뭐 뒤에 실려가지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신체 전류를 인식을 해서 뭐 체지방이라든지 뭐 심전도 뭐 이런 것들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후면에 연결을 해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데이터화해서 건강관리를 그날그날 체크를 해주는 이런 서비스들 또 인터넷에 앱에 연결을 해가지고 또 뭐 이상이 있거나 하게 되면은 뭐 닥터 서비스, 의료 상담 서비스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제네시스에서 고객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로 제공을 한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자동차를 굉장히 인류의 역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최고의 조형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축하는 사람들은 건축물이라고 그러죠.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이 건축은 문화 그리고 또 지리적인 배경 그리고 또 기후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많이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인문학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라든지 사회 현상
인문학에 대한 소양을 쌓기 위해서 상식을 좀 많이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다한 걸 많이 하니까 말장난들을 하시는 분이 가끔 계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장난을 하냐면, 이 건축물은 4차원 결과물이래. 3차원도 아니고, 뭐, 입체 공간에 3차원이라고 그러잖아요. 4차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4차원이죠? 그럼 이렇게, 건축물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에 매우 종속되어 있는 결과물, 조형물이죠. 그리고 계절이 바뀝니다. 그 건물을 중심으로 계절이 바뀌어서 풍경이 바뀌죠. 해가 뜨고 지면서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빛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시시각각 다른 모습을 하면서 사람과 함께 시간의 영속성에 따라서 사용되고 존재하는 게 건축물이기 때문에 3차원 공간에 플러스 시차, 시간이라는 개념, 그럼 4차원이죠. 우와, 진짜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이건 말장난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물리세계에서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간을 비롯해서 그 어떤 조형물이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자동차의 시속이 어떤 개념인 줄 아세요? 1시간당 가는 거리예요. 출력, 시간당 인율이에요. 마력이라는 게. 그리고 A to B라는 건 시간에 따라서 가는 이동거리입니다. 그럼 얘 또 4차원적인 이런 말장난들을 잘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형이상학적이고 자기개발적인 얘기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 건축물은 그렇게 의미가 있어가지고 뭐 4차원이니 어쩌니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건축물, 그래서 의미가 추구다라는 건축물은요,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의 풍경이 바뀌는 건데, 이 자동차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천천히 움직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정지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사람은 빠르게 움직일 때의 모습, 천천히 움직일 때의 모습, 정지할 때의 모습을 다 염두에 두고 그 모든 상황을 상정해내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사계절, 계절의 변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그리고 또 무더운 날, 건조한 날, 이런 것들을 이동하면서 겪어요. 그러니까 환경 변화가 굉장히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그러한 조형물입니다. 3차원의 공간이 움직이는 좌표예요. 건축물은 고정된 좌표인데 움직이는 좌표입니다. 얼마나 고차원적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난이도로 놓고 보면은 자동차를 디자인하고 자동차의 공간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건축물을 설계하는 사람들보다 더 엄청난 일을,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건축물은 뭐 최소 50년, 60년에서 길게는 뭐 몇백 년까지도 가니까 지속성에 있어서는 자동차에 비해서 몇 배 혹은 10배 이상의 수명을 가지고 있어서 지속성이라는 시간의 가치까지 대입을 한다 그러면은 뭐 건축물이나 자동차나 비슷한 수준의 결과물이다. 뭐 결국은 이렇게 규격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데 있어서 자동차가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자동차가 등장해서 주거 형태가 바뀌었고요. 그 주거 형태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이 생겼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을 통한 사회관계 시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의 형태가 바뀌게 되면 마차에서 뭐 증기로, 증기기관차에서 내연차로, 내연차에 전기기관, 이렇게 되면은 사회 전반적인 그 기관 산업의 흐름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주유를 하는데 이제 충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기차를 이용을 하니까 전기차에 있는 배터리가 이제는 각각의 사회 전력 공급 개별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ESS로 변하니까 앞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 바뀌게 될 거라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자동차로 인해서 바뀌고 그로 인해서 주거 형태가 결정되고 도시계획이 설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형물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미래, 앞으로 차세대 모빌리티를 지배하는 그런 브랜드가 대한민국에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그래서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흐름을 현대기아가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잘 잡으려면 이런 좋은 품질력을 지금 입혀놓고 있고, 사실 대형 세단에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그동안 평가를 받아왔는데, 지금 G90, 이 롱휠 베이스 모델, 이 모델이 담고 있는 가격 대비 가치라든지 품질, 경쟁력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지금 브랜드를 떼고 계급장 떼고 붙어보면 별로 밀리는 구석 없어요. 거의 대등한 경쟁이 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수준이 올라왔는데, 이놈의 프리미엄 시장,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이 계급장을 띄고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계급을 올려야 돼요. 계급을 올리려면 방법이 없어요. 같은 경쟁을 해서 압도를 해야 되는데 내연 자동차 어떻게 압도할 거야? 130년 동안 지난 그 많은 세월 동안 기술 축적해왔는데
따라가기도 바쁜데. 그래 정면 승부로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게임의 룰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바꿀 수 없으면 시대가 바꿔줘야 되는데 당연히 시대가 바꿔주고 있잖아. 그럼 그 시대가 바꿔주고 있으면 그 흐름을 잘 타야지. 흐름을 잘 타되 고삐를 놓치면 안 돼요. 성능으로 새로운 게임에서 아예 압도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날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그들이 시간을 더 벌기를 원하고 그 시간 속에서 유산을 하나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전전긍긍할 수 있도록 시차를 벌려고 앞서가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생각이 많은 시승이었습니다. 브랜드가 이렇게 너도 생각이 많니? 그렇다는군요. 네, 브랜드가 이렇게 프리미엄 브랜드 밸류 제네시스가 이렇게 아쉬웠던 적도 없었던 것 같네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서 해답을 찾아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